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는 팔아야 되거든요. 약 한 달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강남 쪽은 나올 물건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거래처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리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비강남권의 물건들이 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는 눈치 장세가 발생할 거예요. 4월 중순까지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꼬마 아파트 책과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책을 썼고요. 지금 한 11년째 지금 강남역에서 내 집 마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사후 구제로 이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한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매 진행을 이제 먼저 낙찰 권한을 준다거나 이렇게 사후 구제에서 보호를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사전에 전세 사기 자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존 세입자분들한테 이 집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미리 알려드리고, 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그렇고 세입자분도 그렇고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요번에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건데,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셔갖고 정부에서 이제 세입자분들이 기존에 이 집이 선순위 세입자분들이 있나 없나, 예를 들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 한 집에 10가구 정도 있는데 거기가 다 월세로 들어가 있으면 세입자분들이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안전한데, 그 앞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새로 구하는 세입자분들은 앞전에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이제 다가구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거기에 앞에 한 7명의 1억짜리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원룸에, 그럼 다음번에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서 다 띄워주세요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아니 당신이 이걸 왜 띄워? 집주인 외에는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모든 정보를 이제 원스톱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나에서 세입자가 다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정보의 기존의 비대칭성을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분들이 다 확인해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세입자들이 이제 전입을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길 영시라고 해요. 이게 경매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이길 영시, 그러니까는 그날 밤 12시에 이제 대항력이라고 해서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그 날짜 순위로 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때 내가 오늘 날짜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으면 내가 최선순위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 내역은 모르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에 깨끗한 상황에서 계약을 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디서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터지냐면요, 그 집주인이 오전에 그렇게 전세 계약서를 쓰고 오후에 은행에 가서 똑같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근저당이 앞에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상태고 전입세대 열람서도 띄워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완전히 작정하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지금 전세 사기로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다가구 다세대에서요. 이런 경우 세입자분들은 방법이 없이 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며칠 전에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걸 포인트로 잡고, 세입자가 전입을 하는 즉시 그때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선순위로 그 자기 전세금을 보전한다. 이길 영시,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가 아니라 그 순간 자체로 등록이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동사무소하고 연계도 안 돼 있는데요. 이번에 동사무소하고 은행하고 이런 모든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하나의 그 시스템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 사기 발생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뭐 예전에도 이제 작정을 하고 집주인하고 짜고서 세입자 임차인 분을 속이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완전히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 상실뿐만 아니라 같이 형사처벌, 집주인하고 똑같이 형사처벌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굉장히 전세 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품귀 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전세 품귀는 지금 상당히 심해요. 어느 정도냐면 관악구에 가보면 언덕에 이제 봉천역 위쪽으로 이제 관악 드림타운이라고 3,500세대가 넘는 관악구에서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가 한 채도 없습니다. 저도 전화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전세가 없으니까 귀하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네이버 부동산 네트워크에도 안 올리고 공동 전산망에도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공동 전산망에도 안 올리고 본인들만 이렇게 하나 갖고 있다가 손님 오면 양타 치려고 이렇게 양쪽에서 복비를 받으려고 이러신 거죠? 했더니 아니야, 진짜 한 채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3,500세대에 한 채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나올 게 있긴 한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번 모든 전세가 폭등, 매매가 폭등의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됐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전에 정부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주택자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다 물건을 팔고 있고, 그 팔고 있는 물건에는 세입자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세입자들이 만기되는 족족 다 팔고 있어서 매매 물건으로 전세 놓던 게 나오고, 전세 세입자분들 거기 있던 분들은 나와야 되고, 이 매매 물건으로 나온 물건을 또 자금이 좀 넉넉한, 요즘 대출도 잘 안 되니까요, 자금이 좀 넉넉한 분들이 와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전세가 없어지는 게 뭐 어떠냐, 매매가 나오니까 그 세입자가 이 집을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2001년도서부터 부동산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26년 차인데 그건 완전 이론적인 거예요. 서울이 섬이면 밖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없고 나가는 수요도 없다면 그 말씀이 맞으세요. 근데 서울은 지방에서 젊은 층들이 대학교, 좋은 대학을 위해서 많이 올라오고 또 직장, 좋은 직장을 위해서 많이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은 수요가 과수요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도심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물건을 없애서 매매 물건으로 내놓는다는 건 전월세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라나 다가구는 매매 물건도 많고 전월세도 지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 여파로 지금 보증보험이, 지금 정부 보증보험이 8조나 빵꾸가 났고, 그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도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은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서울, 경기도 핵심 지역에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고 있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지방분들이나 경기도 저 외곽분들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공감을 못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서울 핵심지에, 경기도 핵심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으로 인해 좋은 입지의 전월세 물량이 더 줄어들게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집주인분들이 이제, 아니 직장이 뭐 예를 들면 수원이니까 수원에서 잠깐 전세 살고 서울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자기 집은 전세 놓고 전세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직장이 수원이신 분들이요. 근데 아니 자꾸 실거주를 하라고 그러지, 세입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2+2를 했는데 뭐 이번 정권에서는 2+2+2 뭐 6년을 할지 8년을 할지, 이게 너무 정책이 불안하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그냥 들어가서 2년 채우고 비과세로 팔거나 아니면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 출퇴근이 좀 불편하더라도 다시 본인 그 가지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좋은 입지의 물건은 더 그렇겠죠.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때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이번 정부까지 약 10년 동안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규제를 하고,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더라도 한 채면은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을 계속 10년째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도 이 정책을
하겠다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공언을 했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정부 동안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똘똘한 한 채로 지금 다 몰려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우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있던 세입자분들이 밀려나고 그 세입자분들은 또 멀리 가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또 그 핵심의 원흉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때리기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다 매도를 하고 그러면 전월세 물건이 급감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정부에서 세금으로 이거는 투기성 저는 1주택자가 투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26년 동안 1주택자도 비거주면 투기다. 그래서 그럼 대통령은 왜 분당에 비거주 1주택을 가지고 세놓고 계시냐 했더니 아유 나 청와대에서 나오면은 돌아갈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파셨죠. 파시고 나서 이제 비거주 1주택자 분들한테도 세금을 많이 올리겠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엊그저께 발표가 나는 게 강남은 19%고 서울 평균은 한 9% 정도 상승이 했기 때문에 세금이 올해부터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겠죠. 재산세 7월, 9월,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올해부터 세금이 점차 증세로 접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고액 월세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월세가 300만 원, 500만 원을 넘어서겠죠. 지금 깨끗한 월세가 서울 기준으로 7, 80이었는데 지금 120, 150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들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가면은 도심지 한복판에 방 한 칸에서 2층 침대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잠을 자는데 되게 싸게 게스트하우스 요즘도 대학생분들은 많이 이용하시죠. 그걸 보고 저게 무슨 일이냐 저렇게 선진국에서 대도심 한가운데 원룸에서 여행자들이 낯선 사람하고 처음 본 사람하고 위층 아래층 침대를 공유를 하고 더군다나 남자 여자가 혼숙을 하고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전 세계 모든 선진국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근데 그게 여행객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들 생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유학생들이나 이민 처음 가신 분들이 그거 보고 되게 많이 놀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월세 300, 500만 원의 고액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2020년, 21년서부터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세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정권에서 엄청나게 다주택자 때리기로 전월세 물량이 다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분들이 그 집을 사는 경우는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이 그 집을 사는 경우는 극히 10% 미만이에요. 거의 90% 분들이 그 옆에 더 저렴한 집으로 가는데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들이 또 전월세 시장에 더 저렴한 시장에 전월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새로운 신규 사회 초년생들 결혼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대거 수도권의 핵심지에 지금 주거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액 월세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저는 집은 뭐하러 사 그냥 전월세로 좀 빌려 쓰다가 나중에 청약이나 노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원룸 하나 구해서 낯선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안 자는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의 변형판인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 쉐어하우스가 앞으로 서울시장에서 엄청난 화두가 될 거다. 그런 드라마들도 앞으로 많이 나오면서 그거에 장점을 부각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낯선 사람하고 같은 방이나 같은 집을 쓰는 거는 아직 이해는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국 대도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에서 오래 활동하시면서 느낀 전세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번에 대책이 나온 것 자체가 전세 사기잖아요. 이 용어 자체가 아파트에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워낙 규격화돼 있고 가격이 투명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보이고 실시간으로 며칠 전에 거래된 게 다 실시간으로 매매가 전세가가 다 뜨는데, 빌라는 우선 규격화돼 있지가 않고 다가구도 그렇고 전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저는 현장에서 세모난 빌라도 봤어요. 집 구조가 세모네요. 그런 다양한 것 때문에 그런 다가구 빌라나 다세대는 전세 사기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전세 사기도 거의 다 그쪽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전세의 취약성이 큰 목돈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 돈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나는 이거를 경매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하고 경매로 넘겨서 그 보증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시세 판단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빌라만 하더라도 뭐 3억짜리다, 내가 전세로 2억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라도 이게 2억에는 낙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세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세를 구했던,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니까 그럼 정부에서 전세 보증을 해줄게까지 하면서 이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세의 단점은 큰 목돈을 전입과 확정일자로 내 보증금이 보호는 되지만 그런 교육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보증보험이나 전세 대출을 통해서 활성화시켰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이 없었다면 이렇게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거고, 전세 보증이 없었다면 세입자분들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공부를 했을 텐데, 정보만 믿고 전세 보증으로 정부에서 돌려주고 나중에 대위 변제로 집주인한테 정부에서 받아가겠지, 내 돈은 어쨌든 돌려받잖아 하면서 약간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전세 보증으로 보증보험에서 8조의 적자가 나니 이거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니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는 이제 사기에 취약한 상황에다가 이런 부동산의 급등락에 의해서 시세 파악을 제대로 했더라도 1, 2년 뒤에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내 보증금이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이 전세 제도가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도 고민은 했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해서 진행을 안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사기의 취약성과 부동산 시황에 따라서 안전했던 전세 보증금이 날릴 수 있는 이런 위험까지, 이 두 가지의 리스크로 점점 이 단점으로 전세는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세의 장점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전세의 장점도 많죠. 우선 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 구매력이 줄어든 채로 돌려받긴 하지만 최소한 내 월세금 몇백만 원이 날아가진 않잖아요, 매달. 그러면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그래서 개인한테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한테는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주거 사다리, 청약으로 당첨되기 전까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튼튼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었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득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이렇게 전세를 제공해 줬던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세 상승기에 집을 한 채 살 거를 두 채, 세 채 사면서 여러 채를 전세를 끼고 삼으로써 이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 전세금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전세 차익으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었죠. 그래서 세입자의 이득과 집주인의 이득, 그럼 국가의 이득은 없었을까요? 국가의 이득도 있었죠. 당연히 국가에서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채당 1억에서 2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90%가 민간에서 임대를 담당하고 있고 정부 임대 담당률은 10% 내외거든요. 그럼 나머지 90% 정도의 세입자분들을 이 민간에서 담당해 주고 있으니까 정부 재정이 적게 들어갔었죠.
그런 장점으로 전세가 지속되어 왔는데 빌라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로 거기 있던 전세금을 가지고 세입자분들이 무서워서 다 나와서 지금 아파트로 쏠려드니까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 전세와 매매가 폭등하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를 없애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지금 시장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매년 1년씩 유예하다가 올해 5월 9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고 이제 중과세를 때려버리겠다 그러면서 3주택자 이상한테는 80%가 넘는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한정이에요. 5월 9일 전에는 팔아야 세금 80%를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 물건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아니 버티기 많이 들어갈 거다 하는데 버티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주택자 물건이 이 5월 9일 전까지 그리고 지금 토제까지 한 3주를 계산을 하면 4월 중순까지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요 기간 안에 이제 다주택자들 급매물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지금 강남 쪽은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나올 물건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여기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지금 거래처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리고요. 지금 신기한 상황은 지금 양도 차익이 많은 강남 물건이 많이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물건들 나올 건 다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거래 물건들이 쌓이는 곳은 오히려 비강남권인 강동구라든가 저 노원구 쪽의 물건들이 이제 서울 안쪽에 외곽지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양도 차익이 많은 강남 물건들이 나온 이후에 이제 이제 다주택자 때리기로 이제 세금 폭탄서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에 나 이제 안 할래.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신 분들도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정부에서 뭐 막이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 SNS로 대통령이 매일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래서 나는 그냥 됐어. 수익이고 뭐고 난 탈래. 그래서 양도 차익이 적은 물건조차도 지금 이제 매도가 물건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비강남권의 물건들이 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이 대통령이 1월부터 SNS에서 다주택자 이야기를 꺼내서 국무회의 통과돼서 2월 10일 발표된 양상하고 지금 양상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지 물건들은 이제 나올 물건 다 나와서 눈치 싸움으로 거래가 한두 건씩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들면서 전세 월세 공급이 감소하여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서울 집값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럼 5월 9일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월 9일 이후는 눈치 장세가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니까 8년 전이죠. 8년 전의 예를 들면은 그때 2018년도 4월 달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 전에 막 거래되던 것들이 딱 이제 눈치 장사로 쫙 갔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2018년도 여름이 39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더위라서 저는 현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일사병에 걸렸었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누워 있었는데 3일 누워 있다 딱 일어나니까 아파트가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를 했는데도 거래가 이제 4월에 시행이 됐는데 5월, 6월 약간 눈치 상승을 한 두 달 있다가 7월, 8월부터 미친 듯이 그 뜨겁던 2018년도 여름보다도 더 광풍장이 불어갖고 9월 달엔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9.13 대책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 가장 아마 유명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약간 잠잠하려고 하는 와중에 또 같은 2018년도 9월 달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공급 폭탄과 함께 강력한 세금 규제 억제로 해서 시장의 심리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강력함
그 다음 해까지 2019년도까지 시장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을 봐서 과거가 현재랑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느낌으로는 5월 9일 이후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7월까지는 눈치 상세,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1주택자 실수요자들이 팔고 1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사고 무주택자들이 사고 이런 일반적인 장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2019년도 하반기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부에서는 그 유명한 지금도 회자되는 15억 이상 대출 전면 중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5대 4로 겨우 이기긴 했는데 아마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해서 이번에도 또 현재까지 올라가면 대출 전면 중단이요? 15억 이상은?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지게 되면 정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현 시점 무주택자 입장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사는 것이 이득일까요? 당연히 이득입니다. 이거는 5월 9일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4월 중순까지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간 한정 세일? 백화점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기간 한정해서 세일을 한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최근에 지금 세일 기간이라서 갔어요. 갔는데 이거 사도 되나요? 이 가격? 그래서 아니 세일을 안 하는데? 아니 기간이라면서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백화점에 가도 세일 기간에 세일 안 하는 품목 있잖아. 신상 같은 거.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닌가군요. 당연하죠. 가격 시세를 먼저 알고 거기서 할인되는 물건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슈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황을 보는 네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통화량, 유동성,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나.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이란 미국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가 폭등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불안해지고 군함을 파견해라 이러면서 전쟁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추경을 이제 20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가 조금 넘는데 상반기에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할 600여 조 중에서 상반기 450조를 집행한다. 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20조를 더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의 500조가 상반기에 이렇게 뿌려지면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다못해 라면이나 생수나 많이 쓰시는 물건, 휴지라도 잔뜩 쟁여놓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선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 통화량이고요.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수요가 서울 핵심지, 서울 안쪽, 그리고 경기도 12군데의 조정지역으로 묶인, 정부에서 이 지역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정한 지역 위주로 분당이나 과천이나 동안구 같이 이런 지역들 위주로 수요가 줄고 있냐를 보시면 돼요. 근데 수요가 줄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서울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대도시는 점점 대도시 밀집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공급과 금리가 남아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냐? 안타깝게도 서울은 역사상 35년 지난 일기 신도시 이후 35년, 40년 이래 서울은 올해부터 역대 최소 공급, 올해는 한 18,000가구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요. 한 45,000가구 정도가 입주가 돼야 서울 900만 명이 넘는 사는 도시에서 집값이 유지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 통틀어서 1년에 한 4만 가구씩 40년, 50년 된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멸실이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되는 아파트, 오래된 40년 된 아파트도 물론 있는데 지금 그런 많은 멸실 물량을 봤을 때는 서울은 4만 가구 정도는 그래도 공급이,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은 최소고, 더군다나 서민들의 집인 이제 빌라 다가구가 전세 사기 여파로 공급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밀려오는
전월세 수요와 함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매매 가격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금 매매 가격만 타겟을 잡고 계속 찍어 누르고 있지만 지금 하반기의 이슈는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월세 폭등으로 매매 가격은 솔직히 정부 지지율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기분만 나쁜 거니까. 내 친구가 집을 샀는데 10억이 올랐다. 작년에 강남권에 하나 샀더니 10억이 올랐다. 그냥 기분 나빠 이러고 끝나는 건데 이제 전세가 4년 전이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의 다 지금 3분의 2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별로 안 썼어요. 2년 살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내 집 마련하거나 청약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기 때문에 2+2로 4년을 살고 나서 부동산에 방문하면 전세가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요. 3억 올랐다. 강남 핵심지는 4억 올랐다. 이래 버리면 이제는 이게 뭐지? 이거 누구 잘못이야? 야, 잘못한 사람 데리고 와봐. 다주택자야? 쟤네들 더 패. 근데 쟤네들 이제 얼마 안 남았대며. 그럼 누구 잘못이야? 비거주 1주택자야? 너네들이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장이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지만 지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거의 시작은 공급 부족이었었거든요. 서울시장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 5년 동안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 조절론,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속도 조절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딜레이 시켰고 그 전에 그 전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한 400군데 되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그 출구 전략으로 스톱 시킨 게.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서울시장들의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서울이 공급이 멈춘 게 이번 정부의 잘못이 아닌데 그 전 정권, 전 서울시장들의 과오로 인해서 이번 정부가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엄청나게 상승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찍어 누를 거기 때문에 매매가는 오르고 떨어지고 롤러코스터를 보이겠지만 전세가는 지금 해결 방안이 없어요. 특히 서울 한강 이 북쪽으로는 은평구 쪽에 2,500세대 힐스테이트 외에는 올해 1,000세대 넘는 물량이 제로입니다. 서울에. 강북 쪽에. 그래서 강북의 전월세 그 부족이 상당히 심할 거고요. 그럼 한강 이남 쪽은 어떠냐? 한강 이남 쪽은 강북보단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잠실 쪽에, 동쪽에 잠실 쪽에는 잠실 르엘이 지금 1월 달서부터 입주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서초 쪽에 방배동하고 구반포 쪽에 올해 여름에 한 5천 가구 정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서쪽에는 광명이 올 1, 2월 달에 입주 물량이 잦아들면서 김포 쪽의 입주 물량, 그리고 인천 서구 쪽의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나 이제 구로구 쪽 분들은 전세가 많이 폭등하면 그쪽으로 약간 바로 옆에 동네로 이동해 나갈 수가 있는데 강북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북의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특히 노도강을 위시로 한 그 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 저는 지금 모든 걸 다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노도강 쪽과 그리고 성동구, 성북구 이쪽이 지금까지는 지난 2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전세가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올해 지금 지난주 데이터서부터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시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해당되는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만 딱 설정해 놓고 보면 그렇게 하면은 아니 이게 네이버가 에러 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보거든요. 1,000세대, 2,000세대가 해당되는 물건, 전세 물건이 제로다? 1,000세대면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 전세 물건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3,000세대면 그래도 한 60개에서 뭐 많으면 100개 정도 전세 물건이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한 채도 없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언론에는 많이는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는. 2026년에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5월 9일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 그 이슈가 좀 큰데 주식이나 다른 쪽 자산 시장에서는 아마 이란 미국 전쟁 여파가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파가 이제 유가를 올리고 물가를 올린 다음에 그럼 이제 건설사 공사가 이제 다 기름으로 하거든요. 건설 장비들이 다 기름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건설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에서 시행 지금부터 해도 3년 뒤 5년 뒤 입주인데 지금 이게 전쟁의 여파로 이게 한 3개월 지나면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통 부동산은 그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멈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게 그래도 속도가 붙고 있었는데 이런 이란 전쟁 영향이 한 2개월, 3개월만 돼도 벌써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서 천천히 시장 자체가 심리가 잦아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화되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지금 중간선거 미국도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멈출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는 뭐 드디어 이스라엘 지상군이 침공을 한다 그러면서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면은 무주택자분들한테는 한 번 더 이제 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것보다는 전쟁이 그래도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조만간 끝날 걸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시장만 봤을 때는 네 가지 요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유동성, 수요, 공급, 금리 요 네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하락하게 할 만한 요인이 많지가 않다. 유일하게 지금 하락할 요인은 시중에 통화량을 많이 풀면은 금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향세였는데 그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살짝 금리를 은행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이 약간 잦아들거든요. 22년도 폭락장이 2020년 코로나 대규모 그 유동성장을 흡수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우리나라도 2020년에 금리가 폭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런 금리 이슈 외에는 그 부동산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이 올해 정말 무섭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남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평균 15%? 많이 오른 곳은 20% 정도 오른 걸로 지금 여겨지는데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10억짜리가 20억이 되고 20억짜리가 30억이 되고 30억짜리가 4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억 이상 오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출을 11호 대책으로 25억 이상은 2억밖에 안 해주는 초강수를 했단 말이죠. 헌데 문제는 그런 초강수를 했는데도 작년 11호 대책 이후 올해 1월 중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폭등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았습니다. 잡은 거죠.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잡은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이 반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효과적인 SNS 정치, 부동산 정치를 계속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매 특히 강남 고액 아파트들을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 무주택자가 한 채 사는 거는 지금 15억 이하 6억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 소득 능력만 되면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요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지금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서울 안에서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연봉 1억이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무원분들은 좀 적긴 하지만 그 일반 대기업 분들은 연봉 1억은 너무 흔해갖고 지금 맞벌이면은 연소득 2억이면 10년이면 20억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10년 동안의 소득이 맞는 집을 사라. 그러면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20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대기업 생활을 하셨다면 20억짜리 집을 사셔도 된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서울 집값 15억은 평균 서울 아파트 값이 15억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전과는 다르게 36,000불 시대, 개인 소득이 36,000불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급에 맞는 그 집값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서 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면 솔직히 25억짜리를 사게 되면은 취등록세 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2억이라는 금액. 그럼 현금 25억을 들고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심적으로도 많지 않다. 있어도 못 산다. 정부에서 지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작년까지는 이제 강남과 한강벨트, 마용성 핵심지가 상승하는 게 맞았는데 올해부터는 저는 작년 여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강남은 끝났다. 강남은 끝났고 한강벨트나 비강남권 핵심지를 노려라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벌써 6개월이 지난 올해부터는 당연하게도 비강남권의 풍선 효과, 키 맞추기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여름부터 그 장이 시작이 돼서 벌써 비강남권 핵심지는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오를 여력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은 2021년도 폭등장 이후 22년도 금리 폭등으로 폭락한 이후 심정지로 2년, 3년 지나다가 작년 여름부터 폭등한 비강남권 선도 지역과 지금 아직 심정지 상태로 살짝 온기가 돌고 있는 지역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비강남권 안에서도. 그래서 최상급지가 있고 그 옆에 상급지가 있고 중급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최상급지는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강남권은 너무 많이 갔고 그 옆에 상급지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이제 중급지도 있지 않습니까? 중급지들의 역세권 대단지, 학군 좋은 초, 중, 고 다 이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고 이런 핵심지의 중급지 물건들은 아직 5년 전 폭등장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런 지역들 위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시세 차익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무주택자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지금 당장 눈여겨봐야 할 잠재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 그리고 경기도 핵심지에서 아직 정고점을 회복 못한 지역을 예를 들어드리면 노원구나 성북구, 성동구 같이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가 대규모로 몰려 있고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제 사대문 안이라든가 이런 쪽은 구도심이라서 그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빌라나 다가구, 단독주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쪽 말고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고 학군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학군이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원가가 어느 정도 있어야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이제 학령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보면 아무래도 성동구 쪽과 이제 성북구 쪽의 대단지 아파트들, 나홀로 아파트들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노원구 쪽에는 이제 중계동이라는 좋은 학군들, 그리고 이제 분당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학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당 쪽을 말씀드리고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수지 쪽도 서울 접근성과 분당의 학원가, 그리고 수지 자체 내에 학원가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지 쪽, 그리고 저는 강동구도 많이 올랐지만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아직 덜 올랐고 최근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강동구 상승으로 인한 강남 갈아타기 물건들인데 그런 쪽 물건이나 하남 쪽 물건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서울 동쪽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공포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가 아니라 올 4월 전에 무주택자분들은 움직이셔야 좀 좋은 조건의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물건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에 앉아서 그 집을 보고 와서 계좌 주세요, 계약하겠어요 하면은 집주인분들이 잠깐만요, 안 팔아요, 가격 올려요, 이렇게 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었거든요. 작년 11호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1월 중순 이후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 이후 확 꺾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간 한정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이후에는 보유세를 아무리 높여도 버티기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는 팔 필요가 없죠. 뭐 이걸 팔고 어디 가겠어요. 자기가 이사 가려는 더 좋은 상급지는 더 많이 올랐고, 집주인분들이 지금 안 팔고, 지금 강남 쪽은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토호제가 지금 1년째 진행되고 있어서 매수하려는 분들은 그 실거주 자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월세 낀 물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월세 낀 물건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점 물량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신고점은 계속 돌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1월 중순까지. 하지만 지금은 잠깐 5월 9일까지의 반짝 기간 한정 세일 장이라서 지금 매도자들이 5월 9일까지 소유권만 계약만 빨리 하세요. 그리고 9월 9일이죠. 4개월 시간을 줬으니까 강남 상고는 9월 9일까지 소유권 그냥 가져가세요. 어떻게든 제가 싸게 드릴게요. 그렇게 다 맞춰주는 장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강남 쪽에 들어갈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신혼부부 분들은 노원구라든가 이런 비강남권 지역도 지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강남에 한 채 갖고 있고 노원구에 한 채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강남 자기가 실거주하고 노원구는 팔겠죠. 이런 물건들이 가격 조정이 되는 물건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그 협상에 들어갔을 때는 5월 9일까지만 계약을 쓴다는 조건, 잔금을 거기는 11월 9일이죠. 6개월 시간을 줬으니까 11월 9일까지 소유권 이전해 간다는 조건이면 어떻게든 이제 그 매수자 입장에 다 맞춰준다는 거죠. 뭐 가격을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뭐 이제 귀찮아서 파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파는 물건을 그냥 가서 협상을 잘하면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이후에는요. 5월 9일 이후에는 물건이 다 잠기죠. 80% 세금을 내는 대신에 그 증여를 해버리겠죠. 50% 정도 세금 내고 자기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버리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올 상반기에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0일이 넘어가면 살기 좋은 동네의 아파트들은 매물이 확 줄어들게 될까요? 입주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5월 10일부터는 이제 다주택자 물건들은 이제 부동산에 가보면 다 없어져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 장부에 100개의 물건이 있었으면 한 3, 40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60개만 남아요. 이게 작년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상황이죠. 물건이 희귀해져서 가격이 오르는,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바로 집값이 폭등하는 게 아니죠. 서로 눈치 장세를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외 변수인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계속 보다가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그냥 여기서 전쟁 끝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할 때는 급격하게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흐지부지 뭐 이렇게 협상하고 막 그러면서 딜레이가 몇 개월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심리는 우선 위축돼 있고 유가 폭등하고 환율 1,500원 돌파하면서 폭등한 상황에서 지금 내수 경기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심리는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막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까요? 5월 9일 끝났어. 매수! 이게 아니라 다주택 물건들이 쫙 빠진 상황에서 60, 70%의 물건을 가지고 살까 말까 눈치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 다주택에서 중과 유예하고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시장에 물건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정부 공급 정책이 1월 29일 날 정부 공급 정책 용산하고 태릉시시, 과천, 경마장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온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작년 97 대책에서 135만 가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공급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급은 계속할 수 없다. 수요를 억제하겠다. 계속해서 억제하고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으로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 집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하는 거는 이제 압박하겠다. 막이다. 이렇게 지정을 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압박이 있을 건데 집은 공급이 없고 지금 수요는 몰려들고 시중에 돈은 풀리는 상황에서 계속 상승할 거다. 그럼 정부에서 가만히 있냐? 계속 규제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도 작년하고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토호제를 강남의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삼성역 기준으로 주변의 4개 동을 집값 폭등 지역을 5년 전에 그 규제했던 거를 이제 작년 2월 달에 풀었어요. 왜냐면 작년 2월 돌이켜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재작년 12월 개헌부터 시작해서 1월 달 탄압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침체제에 있으니 이렇게 풀어도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규제했던 거 풀어도 집값엔 영향이 없겠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단하고 풀었더니 갑자기 급등을 시작해서 3월 달에는 막 서울이 거래량이 10,000건을 돌파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래서 3월 19일 날 죄송합니다. 다시 토호제 지정합니다 하면서 강남 상부하고 용산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풀었다가 규제했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6월 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중도로 이제 세금 규제는 안 하겠다. 공급은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그냥 빌공의 공약이었죠. 바로 6.27 대책으로 강력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강력한 6억 규제를 해서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공급 대책 하나 뭐 사기 신도시나 뭐 센 거 하나 나오겠지. 그럼 내가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거니까 공급 대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 포지션을 결정하자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97 공급 대책을 보고 135만 호? 이게 뭐지? 경기도에다 한다고? 그리고 공공으로 대부분 한다고? 하면서 실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호 대책까지 갔는데 올해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2월 달에 3월 달에 지금 상승하는 거를 규제로 아마 일주일, 2주일 내에 3월 안에 강력한 그 4번째 규제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4번째 규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랑 세금 규제 보유세 당연히 건들 거고요. 이렇게 규제를 시작을 하면은 다시 침체장이 오겠죠. 왜냐하면 작년 11호 대책 이후 특별한 규제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또 몽둥이를 들 때가 됐죠. 그래서 한번 또 부동산 시장을 두들겨 패서 가격을 또 이제 진정시키는. 왜냐면은 지금 시중에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가장 적고 서울만 공급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 경기도도 역대급으로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서울 전세가 매매가 폭등하면 그럼 경기도로 나가서 출퇴근 좀 고생하지 이런 서울 분들이 이제 임차인 분들이 경기도는 지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이거 뭐지? 경기도라도 사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매수 시장에 참여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6월처럼 올해 6월에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오르기 시작하는 장을 선거 지났으니까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것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쇼를 하고 계신데 선거 지나서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엄청 규제로 작년 6.27 대책처럼 두들겨 패기 시작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나올 때마다 한두 달 이렇게 그 시장이 잠깐 진정세를 보이고 다시 폭등하면 또 규제, 다시 폭등하면 또 규제하면서 작년처럼 롤러코스터량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천천히 폭락할 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대출입니다. 대출.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를 텐데 작년 6.27 대책서부터 시작해서 대출 6억만 규제한 게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 한도를 결정 지어버렸어요. 정부에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면 5천억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을 한도를 지어서 이제 정부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이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근데 작년 6.27 대책서부터 이 금액을 반 정도로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이 근저당 대출이 나갈 때는 하반기에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연말 총 정리를 하느라고 이제 대출 마감을 쳐버려서 대출 자필 서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1월 달에 저희는 잔금 치고 10월 달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자필 서명은 거의 끝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아마 10월 이전에 빠르면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기금 정책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특례라든가 신혼부부 뭐 이런 자금들이 거의 다 마감을 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반기에 기회가 올 때마다 내 집 마련하시는 건 좋지만 대출을 생각하시면 상반기에 내 집 마련 매수는 끝내라고 많이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내 집 마련을 올해 안은 기필코 하겠다, 근데 하반기에 뭐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상반기에 올해 1년 예산을 잡고 대출 나가는 양이 있는데, 상반기에 그 물량이 다 나가면 하반기에 보통 11월, 12월에 마감 치던 거를 더 당겨버릴 수 있다. 그리고 7월 달에 보통 이제 세금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금융권 규제도 같이 나오는데, 그때 돼서 대출 뭐 전면 중단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자금 계획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고 있어서 자금 계획을 생각해 보시면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매매가는 5월 9일 이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시중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전세 낀 채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은 다 빠지면 이제 1주택자들만 남겠죠. 1주택자들은 뭐 급할 게 없죠. 자기께 비싸게 팔려야 이사 간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가격에는 안 팔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중의 물량이 지금 30-40% 다주택자 물량이 전세 낀 물건들이 날아간 상황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 아마 저희 집밖에 없을걸요, 이렇게 돼버리면 매수자 2명만 달라붙어도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지금 또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하면 그날 같이 보여줘요, 매수자들을.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라고. 그래서 같이 보면 옆에 신혼부부, 우리 신혼부부, 저 사람들은 지금 뭐 이거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여보 우리 빨리 계약하자, 이러면서 물건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예요. 수요가 지금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서울 핵심지하고 강남권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해도 작년 11호 대책 이후 대출 규제를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집값은 올랐다.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강남권, 한강벨트권, 서울 핵심 지역, 경기도 핵심 지역은 계속 정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매매가는 그렇고요. 그 와중에 정부에서 규제 나올 때마다 잠깐 눌림목으로 이제 증여 물건 이런 걸로 이제 아니면 가족 간 거래로 이제 싼 물건들이 나오면 그게 뉴스에 간혹 나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물건들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혼란을 줄긴 할 텐데, 그렇게 한 건이 뭐 5억 이렇게 훅 떨어진 물건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 가격을 형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격대가 여러 건, 최소 5건 이상은 찍혀야 그게 일반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장에 가면은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는 이제 가족 간의 거래로 많이 판명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세가는 뭐 이제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전세를 없애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전세는 이제 종말, 품귀, 이제 유니콘 같은 거죠. 이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면 그냥 3일 안에 다 없어지는. 3일이 뭡니까? 대기자가 부동산마다 여러 명씩 있어갖고 지금 나오면 당일날 없어지는 전세 물건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많이 올려서 내놓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전세가 급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이제 정부 지지율, 정책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6월 달 선거 지나고 나서는
내후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율 상관없이 우선 이 급박한 매매 전세 폭등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과도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다 물건을 파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하락할 거라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 조언을 더 해주신다면요? 집값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김밥값이 하락하면 김밥을 먹겠다, 점심값이 하락하면 점심을 먹겠다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이 투자용이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집은 내 집 마련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빨리 할수록 상승하는 물가 속에서 가장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내 돈을 모아서 5년 뒤, 10년 뒤에 사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 돈이 아예 없으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력만 있어도 정책 자금 대출 상반기에는 받으실 수 있으니까 9억 이하 물건, 그런 물건들이 요즘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는데, 5년 전 폭등장에서 22년도 하락 이후 심정지 상태에서 아직 반등을 못한 노원구라든가 강북구 물건들, 그리고 관악구라든가 강서구 물건들이, 아직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 한 4, 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대단지 물건으로 들어가시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서울에서 핵심지로 가기 전에 아이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괜찮죠. 그래서 전철역에서 좀 멀더라도 대단지로 사람들이 많이 거래량을 좀 많이 보셔야 하는데, 거래량이 많은 물건들을 거래하시면 좋을 거고, 이게 집값이 여기서 더 하락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MF 때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죠.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을 때 서울 아파트 평균 하락률이 25%에서 30%였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떨어진 것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락률이 25%에서 3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년도 전고점 대비 20, 30% 떨어진 거면 거의 IMF 시절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강남은 지금 20, 30%가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벌어진 갭을 이제 강남이 더 간다, 20억 된 게 40억 된다, 이런 거는 당분간은 쉽지는 않고요. 이제 강남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가버렸고, 이제 안 오르던 장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시세 차익면, 그리고 거주 안정성 면에서도 비강남권의 내 집 마련을 마음 편하게 들어가셔라, 여기서 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부동산 공부나 경제를 잘 모르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전세 만기가 되고 월세 만기가 됐는데 집값은 폭등하고 전월세는 폭등하는데 어떻게 하냐. 조금 현실적으로 급지를 낮춰서라도 대단지로, 나중에 거기가 이제 그 알프스산을 정복하는데 베이스 캠프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2년 뒤에 비과세로 갈아타고 해서 자산을 늘리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바닥을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맞추기보다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자들한테 좋은 기회를 드린 거예요. 5월 9일 데드라인, 기간 한정 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주택자 물건들이.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5월 9일,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이슈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폭등할 겁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은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전월세가 좀 안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유가, 전세 낀 거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이제 집을 안 보여주고 하니까 세입자 전세금 주고 내보내고 공실 상태에서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입자 보호 정책이 이 전월세 물건을 오히려 없애는 그런 아이러니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의 역습이, 종말이 곧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전월세의 폭등이 시작이 된다. 다주택자 때리기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 변수,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뭐 경제 뉴스를 보면서 막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 문 열고 들어가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금 계획이에요. 자금 계획. 그래서 대출이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 잘 되냐, 10억 이하 6억 대출이 되냐, 내 소득이 되냐, 그럼 소득을 늘려야겠죠.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진급해서 연봉 높이고 능력 인정받아서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으면 하고, 그래서 자신을 계속 성장시켜서 자기 소득을 높여야 좋은 집을 매수를 해도 보유세나 이런 거 부담이 가능한 거고, 그 집에서 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계속 2년마다 4년마다 갈아타게 하면서 애 학령기가 되면 학군지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신축으로 바꾸고, 신축 안에서도 평수를 국평으로 넓히는 이런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공부를 빨리 시작을 하셔서 그 테크트리에 빨리 올라타야 이게 탁탁 계단대로 올라가는데, 저희 공부하러 오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자기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장에 참여하셔라. 결국 집을 사실 거면. 주식 시장은 내가 참여 안 해도 평생 관심 없으신 분들 주식 안 해도 사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전 국민이 다 시장 참여자예요. 내 집 마련을 했든 안 했든. 유주택자, 무주택자. 무주택자면 전월세로라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전세를 살려면 경매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내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황이 떨어지면 보장받던 게 오히려 경매 낙찰 가율이 낮아지면 이게 내 보장을 안 받게 되는, 못 받게 되는, 그리고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 보험 한도를 100% 다 보장해 준 거에서 지금 90%, 80%, 70% 줄이고 있는 상황까지도 면밀히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자기 일 바쁜데 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안정적으로 성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10년 전에만 배웠으면, 5년 전에만 배웠으면, 1년 전에만 이걸 알았어도 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 작년에만 배웠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강남역에서 지금 11년째 내 집 마련 강의를 하고 있고, 책으로는 꼬마 아파트 책, 그리고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책을 저수를 해서 많은 수강생들,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책을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